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프레스룸을 진행하게 된 김은미 기자입니다. 좀 더 찰지고 맛깔난 뉴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먼저 큐시트로 만나봅니다. 조금 전 지사직 중도 사퇴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 이제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회동인 걸까요? 잠시 후 알아봅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판 전면에 후보가 아닌 후보 부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점입 가경인 난타전 알아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새로운 녹취록이 등장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등장한 새로운 인물은 누군지, 또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알아봅니다. 이 외에도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후보의 이재명 후보 고발, 또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독극물 생수병 사건도 함께 알아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어떤가요? 네,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은 오후입니다. 현재 서울은 청명한 하늘 아래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6.3도로 쌀쌀하게 시작했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양구와 봉화도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기온차가 16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와 광주는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수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이 대낮에한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있는 생수를 마셨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 명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김현 기자, 이번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풍력발전업체에서 일하던 40대 팀장 A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끝내 숨졌는데요. 이때 함께 물을 마셨던 30대 여직원도 같이 쓰러졌는데 이제 다행히 이분은 의식을 회복하고 현재는 퇴원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30대 남자 직원 C가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대리급 남자 직원은 피해자들이 쓰러진 다음 날 관악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국과수는 유력 용의자 C의 집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이 사망한 40대 피해자의 혈액에서 발견됐다면서 경찰은 이 C를 용의선상에 넣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대체 왜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었을까인데 왜 넣은 거예요? 네, 말씀하신 이제 범행 동기와 경위가 지금은 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네. 경찰도 CCTV 영상이나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주변인들의 진술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용의자 C가 평소에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이 없이 이제 회사에 친한 사람도 없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C가 승진 개념으로 서울로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다시 지방 발령을 받아서 이 인사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좀 내비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인사 불만. 네, 그리고 이제 또 업무 관련해서 상관에게 부족함을 지적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경찰 관계자와 통화도 했고 경찰이 기자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이 독극물은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다. 이 일부 경위는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범행 동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네. 앞으로 경찰은 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의문 한 가지가 보통 용의자가 숨지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보통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용의자이지만 이 직원의 혐의가 입증이 되더라도 이미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공소권 없음에도 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용의자가 일단 진범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혹시 또 다른 공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에서 사고 발생 2주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희영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어쨌거나 입건을 해야 추가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뭐 강제 수사 등의 어떤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입건을 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은영미 위원님. 네. 사실 이 범행 동기 부분이랑 관련해서 뭐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도 범행 동기가 뭐라고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도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추측성으로 굉장히 많은 이래서 그런 것 같아 저래서 그런 것 같아 얘기가 참 많았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용의자, 아직은 용의자죠. 피의자가 아니고 피의자가 네.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번에 상당히 이례적이죠. 김현 기자가 잘 얘기했습니다만 네. 아직은 용의자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의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공범일 수도 있고 네. 또 중요한 건 그냥 이 피의자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네,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죠. 도대체 누가 진범이냐 하고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대충 사건의 얼개를 조사를 해서 결과를 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건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근데 너무나 지금 사건 초기에 한마디로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주변인 진술만으로 다만 이제 진술만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인사 불만일 가능성 네. 뭐 또는 집단 괴롭힘을 당했을 가능성 등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주변인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입건을 하면 강제 수사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제 계좌 추적도 가능하고 돈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 포렌식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메신저라든가 뭐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관계에서 어떤 원한 관계가 있다든가 또는 인사 불만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범행 동기를 찾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혹투성이인 상황에서 과연 이런 디지털 기록이라든가 이런 뭐 계좌 추적이라 이것만으로 피의자를 밝힐 수 있겠는가라는 점은 상당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럴 때는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말하는데 심리적 부검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인이라든가 사망 직전에 만났던 사람들의 진술 이라든가 또는 컴퓨터, 휴대폰, 디지털 기록 이런 것들 일제히 다 메모 일단은 예를 들면 종이에 썼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놓고 과연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범행 또는 이제 자기가 사망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심리적인 상태였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를 가졌을지 등을 추정을 해서 결과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부검이라는 절차가 아마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는 뭐 심리적 부검 등등 이 경찰이 좀 더 여기 보면 주유기 꽂고 출발, 이 주유소로 보이는데 지금 주유기를 꽂고 차가 출발을 했다는 건지 네, 유호정 기자. 이 주유기를 꽂고 출발을 하면은 이거 폭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인데요. 강원도 한 원주의 주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주유소 CCTV 당시 영상을 보면 한 차량이 이 주유를 마쳤는지 이렇게 계산서를 주고받고요. 이어서 주유원은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나서 차량이 잠시 머물다가 출발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주유기가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결국 몇 미터 가지 못하고 저 주유기는 끊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당시 저 사고로 주유소 이 주유기는 당연히 파손이 됐고요. 이 차량 역시 주유구 입구와 바퀴 등이 손상이 되는 등 140만 원가량의 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만 보면 차량 운전자가 실수로 움직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이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주유 후에 직원이 계산된 카드를 줬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인사도 본인이 했다. 움직였다는 건데요. 네. 게다가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한 뒤에 이미 본인이 내비게이션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모든 점검을 마친 후에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유소 측 보험사는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운전자 과실이 있을지 여러 변호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운전자가 주유기를 다 뺀 것을 확인했어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셀프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계산을 다 하고 그 주유원이 인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바로 출발한 것도 아니고 잠시 그 내비게이션 점검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야 없겠다는 의견입니다.
보통 주유원이 주유를 해준다고 하면 해서 내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유구를 보고 출발하진 않거든요. 사실 뭐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출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주유구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주유원의 관리하에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운전자 과실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안 그래도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럼 대체 과실이 뭐 어떻게 몇 대 몇이 나는 거냐 궁금했었는데 지금 그 변호사 취재를 직접 해봤는데 변호사 취재 결과 이 대부분 아무래도 주유소 쪽의 과실이 더 크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뭐 이게 명확하게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재판을 해봐야 결론이 나는 문제긴 한데 이번 사건 정말 폭발로 더 큰 이 화재로 번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정말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더 큰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키워드 나라 일꾼 될 것 그리고 이 특검만이 정답입니다. 이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 조금 전에 지사직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경기도지사로 사실 마지막 발언은 뭘까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이 김현 기자 마지막 얘기 뭐였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경기도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향후 이제 대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우선 현장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아쉽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집단 지성의 힘을 믿고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기로 합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난 3년 4개월여 동안의 경기도지사직으로서의 업무를 마치는 자리에서 경기도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주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본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모레는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본선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김현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 지금 착착착 일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호정 기자 어제 사실 오늘 이 도지사직을 내려놓기 전에 바로 어제 이낙연 전 대표를 또 만났었잖아요. 그 분위기 화기애애했었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 모임, 회동 자체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뭐 포옹을 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명락회당으로 이렇게 원팀 갈등이 봉합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지지자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인데요. 네. 이 회동 당시 밖의 지지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여러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는 하나의 팀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을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많이 채우고 또 수시로 또 조언받고 또 함께 정권을 재창출해서 내 상식으로 간다는 게 판단해서도 이번 민주당 경선 이후에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60, 70%는 절대로 이재명이한테 안 갈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원팀으로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고. 선대위원장을 합류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자기 혼자는 선대위원장을 할 줄 모르지만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까지 다 끌고 가기는 힘들 거예요. 네, 이 만남까지 14일, 2주가 걸렸습니다. 이 두 사람 이 만남이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보면은 후보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이 후보들 바깥에서는 그 밖에선 지지자들끼리 사실 이 충돌하는 이런 모습도 지금 보였는데 뭐 지지자들의 마음까지 뭐 후보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후보들끼리도 원팀이 된 게 정말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수아 기자, 이 통상 경선에서 패하게 되면은 이 다른 후보, 그러니까 당선이 된 승리를 한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보통 가잖아요. 뭐 이수아 기자도 정치부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는 상임 고문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임 고문은 좀 선대위원장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이낙연 전 캠프 관계자 말을 좀 빌려보자면요. 두 사람의 회동 자리에서 이 낙선한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 당 중심, 후보 중심의 선대위가 구성이 돼야 한다면서 결국은 상임 고문 쪽으로 조금 얘기가 갔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걸 해석해 보자면은 사실 선대위원장직이라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이재명 후보를 홍보하는 어떻게 보면 언론 노출이 많은 자리인 만큼 스포트라이트를 이낙연 전 대표가 뺏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 과거 가장 가까운 사례를 보면 꼭 그 패한 경선 후보가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아온 것은 아닙니다. 뭐 2017년 대선 때도 경선에 같이 뛰었던 후보들이 선대위원장을 맡진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선 러닝메이트가 당시에 안희정 전 지사, 이재명 후보, 최성 전 고양시장이었는데 일단 세 사람 모두 공직을 맡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캠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은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선대위에 이름만 올려놓고 대신 각 캠프에 있었던 1인자들이 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면서 지지를 의사를 나타내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따라서 이 지책 이름이 뭔가 상임 고문인가 선대위원장인가에 따라서 이낙연, 이재명 후보의 관계를 예측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지금 이수아 기자의 얘기는 뭐 다른 이낙연 전 대표가 다른 선대위원장들하고 좀 급을 맞춰가기에는 좀 더 높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고 뭐 꼭 항상 무슨 공식적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섣부른 이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였었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김종인 전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이낙연 전 대표 지지했던 사람 중에 60에서 70%는 이재명 지사한테 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뭐 어제 드림팀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드림팀 됐다고 보시나요? 우선 어제 그 내용만 보면은 만남 그 퍼포먼스를 보면은 아직 드림팀으로 가기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선 분위기 좋으려면은 만찬해야죠. 예? 어디 종로에 조만한 차 한 잔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티타임이 아니라 만찬이어야 그렇죠. 된다. 그 30분간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끝나고도 이게 뭐 서로 가까이 붙어서 사진은 않는 모습을 취했지만 네. 진짜 포옹하는 거는 한 팀이 되자면 더 진하게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퍼포먼스가 좀 약했고 그 차 한 잔에 그쳤고 또 선대위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되지만은 사실상 선대위원장 정도 맡고 선대위원장 한다고 활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힘을 실어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문으로 했다는 거는 아직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그 앙금이 아직 좀 풀어지지 않은 것 같다. 지난번에 왜 정세균, 그 김두관 표를 그 무효로 한 거 그래서 좀 그 결선 투표가 좌절된 거에 대한 그 앙금 그게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들고 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 추이가 또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낙연 지사 쪽에서는 우선 모양은 좀 갖췄는데 더 화끈하게 힘을 실어주는 거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지사는 3대 딜레마가 있죠. 네. 하나는 문재인 정권과의 그 차별화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네. 딜레마죠.
그리고 또 대장동 딜레마가 있어요. 대장동 지금 수사를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도 하고 있고 어디로 튈지는 사실 누구도 몰라요. 수사 결과가 후보 영역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거든요. 그 딜레마. 세 번째 딜레마가 이제 민주당 내 원팀이 되는 딜레마인데 이게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풀어야 될 과제죠. 화합과 연대 제휴를 안 해가지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당 내에서부터 연대 화합을 해야죠. 이재명 지사가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죠. 예, 우선 지금 주도권은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먼저 이낙연 지사한테 손을 내미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윤영걸 대표께서는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막걸리라도 마셔야지 이 티타임으로 되겠냐 이렇게 깔끔하게 지지 선언을 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재명 지사의 3대 딜레마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난 그 다음 행보 앞서 저희 기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아닐까라고 다들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마침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았는데요. 그때 좀 주변이 시끄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때 모습 같이 좀 보고 오시죠. 박천주유 진짜 원통 이재명을 수사하라. 국민 요구 특검법을 민주당은 수용하라. 청와대의 하명수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네, 지금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야당 쪽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대장동 특검을 대통령이 좀 지시를 해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김현 기자, 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지사랑 곧 만난다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 대통령과의 만남은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부터 유럽 순방을 떠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만남이 조금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되면은 14일, 2주 안에 이제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선출 3일 만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출 13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나면 27일에 만난다면 선출 17일 만에 이제 만남을 갖는 건데 이제 2주 안에 만나던 전례를 좀 깬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후보 측은 지난 14일에 시도지사 행사가 청와대에서 있었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짧은 만남이 있었고 이때 축하 인사를 받기도 했었다면서 확대 해석은 조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네. 사실 지금 김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통상 한 2주 안에 만났던 거에 비하면 17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는 이제 예정된 일을 만난다고 해도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처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재명 지사를 만나면 이재명 지사 뒤에 있는 이 대장동 의혹이랑 또 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확정이 된 후에 네. 원래 이제 대장동 국감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이 늦춰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와 먼저 만나서 원팀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게 너무 대통령 입장에서도 청와대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기 때문에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와 먼저 만나라 이런 걸 청와대에서 주문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8일 목요일 날 대통령이 출국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를 지난 주말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일정마저도 심지어 해외 출국 전에 이재명 후보와 문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이 연출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런 일정 등을 감안해서 이낙연 후보가 주말에 아마 이재명 후보하고 만나서 서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덜었어요. 그리고 국감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날짜로 치면 17일인데 그렇게 사이 안 줬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13일 만에 만났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렇게 수치만으로 따질 일은 아니고 이제 어쨌든 이낙연 후보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부담은 덜었다. 그렇지만 오늘 분위기 보십시오. 오늘 국회에 출석하는 사실 시정연설 매년마다 참석한 대통령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네. 오늘처럼 아마 환영을 안 받기는 또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아마 대통령도 내심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지난주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기소를 했지만 사실상 배임 혐의만 쏙 빼고 기소를 하는 바람에 이재명 지사 아마도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특검 요구가 높은 상황인데 오늘 저런 장면이 연출됐단 말이에요, 국회 앞에서. 그럼 대통령이 27일 날 이재명 후보를 만나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 이제 만나는 장면이 중요한데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만날 때도 원래 이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뭐 이렇게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이제 핑계는 뭐 변명인지 해명인지는 코로나 때문에 뭐 술 먹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해명인데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차 한잔 그것도 시간이 30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직 앙금이 좀 덜 풀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날 때도 과연 오찬을 할 건지 만찬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차담회를 이낙연 후보처럼 형식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만찬은 좀 과한 것 같고 오찬 내지는 차담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는 그런 만나는 장면 플러스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특검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금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여당의 특히 이제 개발 의혹 뭐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 여당 후보를 만나서 자칫 메시지를 또 잘 못 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애매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메시지도 아주 덕담 수준의 중립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만나더라도 너무 길게 만나면 오히려 아니 이런 일이 없으면 길게 만나서 만찬해도 됩니다만 오히려 이제 의혹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메시지 덕담 수준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은영미 위원께서 정말 아주 자세하게 좀 잘 요약을 좀 해주셨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좀 곤혹스러울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원론적으로 덕담을 좀 하고 만찬보다는 오찬이 낫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장동 의혹으로 이 난감한 문 대통령이랑 달리 이 대장동 의혹으로 요즘에 한창 이 주가가 오른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 국민의힘의 이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고 있는 원희룡 후보인 건데요. 이수아 기자. 네. 이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고발을 했어요. 네. 어제 이미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번 공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이재명 후보를 고발을 하겠다, 검찰청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직접 고발장, 수사 요구서 들고 진짜 대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말한 게 총체적인 권력형 이재명 비리에 대해서 이 국민을 대신해서 고발한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차원의 고발은 이 내용을 안에서 맞추다 보면 당내 정치적인 의미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고발한 경위를 밝혔는데요. 이 캠프 측에 따르면은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모두 17건의 고발 사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피고발인은 이재명 후보, 김만배 씨, 당시 성남의뜰 이사 등 7명인데 추후 더 밝혀서 추가 고발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원 후보 하면은 앵커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2차 컷오프에서 사실 원 후보 지지율이나 이런 면에서 탈락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재명 저격수,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처하면서 어찌 보면 꺼져가던 불씨를 좀 살렸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잡는 원희룡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현재도 인지도 쌓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당 차원뿐만 아니라 캠프나 개인 후보 차원에서도 계속 활동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지금 보면 근데 이재명 지사가 반대로 이 원희룡 후보 측을 또 고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게 이재명 지사를 두고 이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자 이 정신과 전문의인 강윤영 씨가 이재명 지사는 소시오패스 같다라고 이 얘기를 해서 그 후폭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두고 이 원희룡 후보 이 생방송 중에 삿대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짧게 좀 보고 오시죠. 허위 사실 유포는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지 후보자만 해당되는 건 지금 아니고.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조치 하시라니까요. 자,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 잠시만요.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모두 책임진다니까. 왜 성질 내세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발하세요. 왜 이렇게 성질을 내시냐고요. 제 말하는 거 좀 들으세요 좀. 자, 그리고 현 변호사님. 네, 저 사실 생방송 중에 지금 저렇게 싸우다가
심지어 자리를 생방송인데 이석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면 이 원희룡 후보가 그럼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발을 하라니까요 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이수아 기자, 네. 원희룡 후보 쪽 얘기 들어봤죠? 네, 사실 원 후보는 저 논란 뒤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네. 직접 좀 캠프 측에 공식 입장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들은 얘기가 여당의 주자잖아요. 대선 주자로 이미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만큼 인성과 정신 상태까지도 대선 후보 검증 대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선 주자는 정말 공인 중에 공인 아니겠어요? 재산, 도덕성은 물론이고 인성까지도 정신 상태까지도 다 엄혹하게 검증을 받는 게 당연하고 그건 또 대선 주자의 정치적, 법적 의무라고 봐야 되겠죠.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라는 책이 2017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27명의 정신의학자와 전문가가 그 책을 공동 집필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그 책에서 소시오패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도 뭐 거기 공화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우리 민주당처럼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뭐 성명서 쓰고 사과를 강권하고 법적 조치 운운했습니까? 네, 원희룡 캠프 측 입장 듣고 오셨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대선이 진행될 때 정신의학자들이 모여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시오패스다 이런 발언이 오고 갔는데 네. 그때 공화당에서는 지금의 민주당처럼 사과를 요구하거나 반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왜 민주당은 지금 이러냐 이런 식의 이제 반박이 나온 거죠. 그 관련해서 저희가 현근택 변호사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반적인 전문의가 아니라 이제 경쟁하고 있는 후보의 부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의사의 입장과 정치인 부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정치인 부인의 입장에서 얘기한 가능성이 더 많아요. 지금 경선 과정이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두 양쪽 모두 약간 팽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될지는 이 신경전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수아 기자의 얘기처럼 이 신경전이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지금 계속 이 싸움을 하는 와중에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 이 내부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족이 어떤 분들은 후원 회장도 맞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흠을 삼는 것 보고 나 참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각시는 지금 소환 대기 중이라서 밖에 못 나오니까. 네, 영상으로 보고 오셨지만 짧게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요. 윤 후보가 뜬금없이 이런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개 사과 사진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기자들이 윤 후보가 나온 자리에서 이 개 사과 사진을 찍은 거냐, 직접 부인이 찍은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건 아니다. 제 처는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홍 후보도 가만히 있진 않았는데요. 방송 전체 공약 발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 자리에서 보신 것처럼 자기 각시는 소환 대기 중인데 이렇게 후원 회장 맡은 것 같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네. 네, 말씀 지금 이수아 기자의 얘기처럼 윤석열 후보 이 개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으로 이게 대체 사과하는 게 맞는 거냐, 국민 농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불과 지난 주말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랑 거의 극한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이 홍준표 후보 이 난데없이 또 반려견 사진을 올렸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윤석열 캠프는 이 개사과 사진 논란으로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 측은 이 논란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홍준표 후보의 페이스북엔 이렇게 반려견 홍도의 모습, 홍도를 쓰다듬는 사진이 다시 한번 게재가 됐는데요. 이 사진은 19대 대선 당시, 그러니까 홍 의원이 19대 대선에 출마할 당시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반려견과 찍은 사진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과거 사진을 이번에 다시 한번 끌어올린 건데요. 아무래도 이 윤 전 총장의 개사과 논란을 겨냥한 듯 이런 사진을 다시 한번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논란이 지속될수록 홍 후보 측에는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기 제 옆에 보이고 있는 바로 이 사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2017년도 사진인데 굳이 2017년도 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나 놀리나?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런데 김현 기자,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경선 과정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런 싸움, 내부 총질하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도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양강 후보의 난타전을 두고 유승민 후보는 정말 가관이라면서 도덕적으로 낙제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제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관계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이 난타전을 관리해야 하는 특히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관계자 측에서는 이 난타전에서 나오는 어떤 돌발 발언들 때문에 이 관리를 위한 고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우리 깐부 아니냐 뭐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결국 이제 화합이 잘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충청권 TV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깐부는커녕 지금 아웅다웅 견원지간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근데 김현 기자, 이 두 사람이 계속 물론 경선 최종일이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도 하긴 합니다만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싸우는. 네, 바로 이 일반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이제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문항.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11월 5일에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네. 이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측은 양자 가상 대결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모 후보가 대결을 하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한 명씩 이름을 넣어보는 겁니다. 유승민, 윤석열, 원희룡, 홍준표 이름을 넣어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지지율을 이제 반영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맞설 국민의힘 후보로 누구를 선호하는지 한 명을 골라라 이런 방식이거든요. 4명 중에 한 명을 뽑으라는 사지선다 방식인데 언뜻 보면은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각 방식에 따라서 나오는 미세한 차이가 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무래도 각자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방식을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쯤 이 여론조사 문항을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인데 마지막까지 갈등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현 기자는 어쨌거나 여론조사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이 측면을 이 선점을 하고자 지금 다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계속 이런 식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고수를 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홍준표 후보가 또 기자들이 중대 결심 경선 불복이냐라고 물어보면 경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경선 불복이 아닌 중대 결심은 뭐가 있을까요? 뭐 경선 불복밖에 없죠. 후보직 사퇴라든지 하는데 저런 네. 중대 결심을 하겠다 저런 얘기하는 거는 네. 내 의지를 꼭 관철하겠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 강조법의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하지만은 후보가 저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한 말이라고 봐요. 네. 세상에 없는 게 3가지가 있잖아요. 정답, 비밀, 공짜. 이게 정답이 어디 있어요? 주로 3가지를 말씀하셔요. 아까 네. 이재명 지사도 아니, 3가지 딜레마고. 당 선관위에서 네. 중지를 모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재명 대 4명의 후보를 각자 양자로 넣어서 하는 거고 홍준표 후보가 선호하는 거는 이재명 대 4명을 1, 2, 3, 4 해가지고 그렇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랑 다 같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로서는 그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지역 그 국민의힘하고 좀 멀어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받기가 좀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선택을 하는데 지금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은 안 넣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홍준표 후보 말도 맞고 윤석열 후보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서
내일 중에 결정해서 시작하면 되는 건데 저렇게 내 말 안 되면은 중대 결심하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 대권 정도 노리는 사람이면은 항상 좀 문을 열어놓고 가슴으로 대화해야 되잖아요. 가슴으로 근데, 대화. 정치인은 가슴으로 대화하는데 네. 지금은 머리하고 손으로 주먹으로만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호감도가 지금 지지율은 뭐 20% 30%인데 여야 막론에서 비호감도가 60%가 넘어요. 싸워도 너무 세게 싸우니까 저런 거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저런 면에서는 좀 너무 말이 좀 많이 나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금 좀 윤영걸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경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뭐 투닥거림은 있을 수 있는데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이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치 실업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그냥 아유 나 다 싫다, 정치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다, 투표장 안 갈란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김현 기자, 지금 이게 수치로도 또 드러났다면서요? 네, 지금까지 모습만 보면 이번 20대 대선이 정말 비호감 경쟁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한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여야 대선 주자들 이제 비호감, 호감도 조사를 해봤는데 여야 대선 주자 너나 할 것 없이 정말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일일이 좀 열거를 하기 힘들 정도로 네거티브 전략이 좀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비호감 경쟁 구도가 펼쳐지다 보니까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무당층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대선 주자들 모두 역시 이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김현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 상황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정치인들 이번 여론조사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유호정 기자,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라고 해요. 그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선에서 무슨 역할을 하기로 한 겁니까? 네,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대표는 이 언론인들에게 궁금할 만한 제안은 없었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자리에서 당장 이 선대위원장직을 재원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김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기자들에게 권한이 없는 자신이 뭐라 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선대위 구성에 대해 이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만남은 이준석 대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리는 어느 정도의 구상을 전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을 하자면 어제 윤 전 총장이 경선을 마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무래도 본인을 도와줄 것 같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건 본인의 느낌이 그런 것이다 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결심을 할지는 11월 5일이 경과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후보가 결정돼 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고요. 동시에 본인은 가능성이 있는 후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절대 돕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이 국민의힘 이 주자들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3지대도 있습니다. 이 제3지대 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신당을 창당을 했는데요. 이 당명을 두고 이 고심이 깊었는데 뭐 오징어당을 상당히 뭐 유력하게 거론을 했다. 상당히 유력하게 좀 고심을 했었다라고까지 이 얘기를 하고 했었었는데 이수아 기자. 네. 근데 이 김동연 전 부총리 말고 또 안철수 대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날짜까지 지금 특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미 뭐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김 전 부총리의 대선 출마는 확정이 된 거고 여기에 안철수 대표도 대선 출마 의사 미리 밝혔기 때문에 과연 대표 언제 출마 선언하는 것이냐 얘기가 많은데요. 이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의 남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의 남자요? 예, 일요일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어떤 중대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는 일요일의 남자다. 일요일에는 이번 주 일요일에는 혹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한 지가 사실 몇 주 됐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에는 사실 모 언론사에서 안 대표가 대선 출마하는 날짜가 31일이다라고 날짜까지 못 박아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네. 아마 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아까 말했던 오는 11월 5일 이전에는 마음을 굳히지 않겠냐.
뭐 출마가 임박한 건 맞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르면은 뭐 이달 안에 안 대표의 출마 선언 소식 저희가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 오징어당을 갖고 이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 앞서서 전해드렸었는데 그 부분 그때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이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만드는 이 비호감 월드컵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 새로운 물결을 그 별칭으로 오징어당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든 심상정 대표든 기득권의 양당 구조를 깨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의 뜻을 같이 하신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하면서 뜻이 같다면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수아 기자. 네. 이거 두 사람 같이 연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김 전 부총리 발기인 대회 소식 굉장히 짧게 간추려서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김 전 부총리 창당식에 왔던 사람들이, 발기인 대회에 왔던 사람들이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까지 모두 모여서 마치 김 전 부총리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듯이 이런 식의 분위기가 연출이 됐단 말이죠. 근데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김 전 부총리는 자기는 거대 양당, 기존 거대 양당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거절 의사를 밝힌 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번 창당 대회 전에도 이미 연락을 했었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히면서 언제든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뭐 세를 합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준 거거든요. 다만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요.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니어야 하고 철학과 뜻이 같아야 한다. 이렇다면 어떤 당과도 손을 맞잡을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거라서 사실 뭐 김 전 부총리는 이미 시대 전환이 돕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국민의당과 뭐 정의당까지 뭐 세를 같이 한다면은 김 전 부총리 신당 영향력 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 전 부총리가 이 창당을 하는데 그 자리에 온갖 이 정치 거물들이 다 온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은영미 위원님,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쨌건 안철수 대표도 이 출마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할 때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 안철수 대표는 거의 뭐 출마하는 걸 기정사실화해야 할 거고요. 일요일에 다만 남자. 예, 네. 그렇죠. 과거 이제 2017년에 그 대선 때는 어땠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출마를 해서 21% 지지율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41%, 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25%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쪽에서 안철수 대표가 다 표를 가져왔죠. 민주당 쪽과 그 새누리당 쪽에서 다 가져왔는데 지금의 안철수라면 과연 그 민주당 쪽도 안 좋아하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안 좋아할 텐데 조금 더 안 좋아하는 쪽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쪽은 민주당이고 안 좋아하는 쪽이 국민의힘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보다도 약간 우측으로 돌아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4월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정권의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선 출마가 아니라 서울시장 출마라도 하겠다 하면서 사실은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 뒤에도 국민의힘과 사실 국민의당이 합당 추진 절차를 거쳤는데 다만 이제 뭐 지분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등 해가지고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렬이 됐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경선을 거쳐서 그럼 그 후보와 일단 안철수 후보도 힘이 있으려면 일단 대선 후보가 있어야 힘이 있는 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를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애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마디로 반문재인
기치를 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과 물론 뭐 출마를 하기도 앞서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당 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네. 어쨌거나 단일화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좋고 민주당은 웃고 있겠지만 네. 그러나 또 멀리 내다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굳이 뭐 안 좋을 이유도 없다. 어차피 뭐 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물론 가봐야 됩니다. 그때도 뭐 네.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안 맞아서 결렬될 가능성도 있고 방금 기자가 말했듯이 이수아 기자가 말했듯이 뭐 이런 김동연 부총리하고 뭐 같이 뭐 제3지대를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국민의힘 쪽에 지지층을 뺏어가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사자 구도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 확정이 됐죠. 네. 그다음에 국민의 후보는 윤석열이든 예를 들면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누가 됐든 간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고 사자 대결을 했을 때 지금 심상정 후보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0%까지 나옵니다. 사자 상당한 대결로 포인트입니다. 하면. 그 정도면 굉장히 큰 표거든요. 그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굉장히 지금 박빙으로 여야가 두 양당이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그 표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출마한다면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아마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은영미 위원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 결국은 이 야권 후보로 이 분류가 돼서 야권표를 갉아먹기 때문에 이 민주당 이재명 지사 쪽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 멀리 봤을 때는 이 결국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랑 단일화를 하면 오히려 야권의 파이를 키워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민주당이 별로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 좀 상황에 따라 봐야 된다라고 좀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공소장은 모호, 녹취록엔 사퇴 압박 정황입니다. 바로 대장동 사건인데요. 이 대장동 사건의 키맨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일단 이 배임 혐의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뇌물 혐의로만 이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장을 보니까 이게 혐의 입증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수아 기자. 네. 이 공소장이 어떻게 좀 적시가 돼 있길래 뭐 애매하다, 물음표가 많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네, 구멍이 있다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일단 대가 관계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성남 도계공 설립을 남욱 변호사가 돕는 조건으로 대장동 사업권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남욱 변호사가 도계공 설립에 어떤 도움을 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공사 설립에 도움을 줄 위치에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3억 5천여만 원이 대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명확하지 않고요.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때는 적시했던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이 뇌물 혐의만 명시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이 사업 허가권자로서 유 전 본부장이 배임과 뇌물수수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그리고 김만배 씨 간의 개인적인 이 문제로 강조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뇌물 혐의조차도 심지어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 전 본부장 측이 핵심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을 한번 의심해 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공소장에 나온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한 겁니다. 네, 지금 이수아 기자는 뇌물 혐의는 이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대가성 부분을 뒷받침할 내용이 공소장에서 별로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뭐 지금 얘기처럼 이 뇌물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이 대가를 이 지불을 했다라는 이 뭐가 이게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검찰은 대장동의 그분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이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그분인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임 혐의는 아예 지금 빠진 상태고요. 뇌물 혐의만 있는데 뇌물 혐의도 지금 대가성이 인정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뭐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고 태산이 흔들리는데 쥐 한 마리 뛰어나오는 수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데 지금 완전히 앞뒤가 뒤바뀌어서
수사할 의지를 거의 상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때 구속 기소할 때 혐의에다가 그 기소할 때는 다시 그 혐의를 보강해서 더 확충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소할 때 오히려 있던 거를 다 뺐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맨 먼저 뺀 게 이제 배임 혐의를 뺀 거죠. 그 수천억에 달하는 배임 혐의를 처음에 구속할 때 넣었다가 그걸 쓱 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물증, 그 뇌물 뭐 이런 것도 처음에는 뭐 정재창 위례 자산관리 대주주한테 3억을 받았다고 했다가 그걸 네. 또 싹 빼고 이번에는 또 남욱 변호사한테 3억 5,200 받았다. 이걸로 바꾸고 또 김만배 대장동에서 받은 거 그 5억 뇌물도 또 삭제하고 네. 또 700억 원 뇌물도 또 삭제하고 그러니까 수사가 앞뒤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압수수색하고 성남시장실도 들어가고 했어야 되는데 압수수색도 늦게 그렇죠. 휴대폰도 제대로 확보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구색 맞추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 그분도 자꾸 유동규라고 몰아가는데 남욱 변호사는 미국에 있으면서 얘기할 때는 김만배가 유동규 보고 그분이라고는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럼 또 귀국에서는 지금 그분이 유동규라고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남욱 변호사 다 관계된 사람이 유동규 선에서 자르려고 자꾸 몰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어느 수사 결과가 나와도 믿을 수 없으니 이거 특검 안 가고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네. 지금 이 윤영걸 대표께서는 어쨌거나 이 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특검을 가야 된다. 이 검찰 수사 의지가 좀 의심된다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 부실하다고 말씀하신 이 공소장, 이 김현 기자, 이 공소장 안에서도 이 분명히 또 적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검찰이 대장동이 이미 사업 설계 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정이 돼 있었다 때문에 민간에서 리스크를 떠안은 게 아니다라고 검찰 공소장에도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다면서요. 네, 이 공소장에서 유의미한 부분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검찰은 이 공소장에 유동규 전 본부장 대장동 공소장에 대장동 부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의 땅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요.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해온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어놓은 겁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는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 기대 수익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에는 반대 내용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검찰 수사가 중간 수사 결과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도시개발공사 측이 막대한 이익을 예측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좀 남겨놓으면서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지사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장동 사건 수사가 좀 본격화가 된 거는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의 결정타였는데 이번에 새 녹취록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정 기자,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동안 성남도시개발의 초대 사장 황무성 씨가 외압에 견디지 못해서 이 초대 사장직을 임기를 남긴 채로 사직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퇴 압박을 받는 녹취록이 실제로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을 하는 인물이 바로 이 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임명하는 공사 사장을 하급자인 본부장이 퇴진을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녹취록이 공개된 게 바로 2월 6일인데요. 2월 6일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배포하기 일주일 전이고요. 또 화천대유의 설립 당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을 민간에 맡기기 전에 이 사장직을 공석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녹취록에는 정 실장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의 측근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도 추가적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요정 기자가 이 녹취록의 새로운 등장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줬는데 이 부분 제가 내일 좀 더 깊게 다뤄보고요. 저희가 이 국내외 탈북민 100여 명을 만나서 8개월 동안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 내일 이 MBN 종합뉴스에서 전해드리니까요.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기 단독 입수한 영상도 있으니까 꼭 부탁드립니다.